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먼저 느낍니다. 주가가 아니라 물가표가 낯설어지는 순간, 금리가 아니라 내 통장 속 돈이 어제와 다른 가치로 느껴지는 순간으로 말이죠. 환율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장바구니 가격부터 노후 계획까지 전부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이때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포는 통제불능이 되고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 무언가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자금. 공식 발표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 돈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적립된 돈, 아직 꺼내 쓰기로 약속한 적 없는 돈. 그 자금이 지금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선택이고 동시에 국민 개인의 미래를 건 거래입니다. 오늘은 정부는 왜 그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택이 지금은 안정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미래에는 어떤 파장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환율 뒤에 숨겨진 가장 불편한 자금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으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연료비와 식자재 비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면서 가정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이런 현상이 몇 주만 지속돼도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속도를 늦춰야 했고 외환시장에 달러를 투입해서 겉으로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만으로는 장기전을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이 점점 확고해졌다는 점이죠. 이때 거론되기 시작한 옵션이 바로 국민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대한 자금 풀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약 75%에 달하는 상상하기 힘든 덩치의 돈이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간결한 설명만 나왔습니다. 해외에 투자된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율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수급 흐름이 미묘하게 변화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장기 투자 수익을 목표로 설계된 조직인데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사실이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해외 주식 포트포리오와 채권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면서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가 늘어났고, 특히 그 거래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됐다는 분석 결과도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 상승 곡선이 눈에 띄게 완만해졌고 정책 담당자들은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집이 흔들린다고 해서 기초 공사를 뜯어내 벽을 받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무너질 것 같던 벽이 고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순간 집 전체를 버티고 있던 기초는 더 약해집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오늘을 버티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먼 미래, 우리가 더 늙고 더 취약해졌을 때를 위해 가장 아래에서 조용히 버티도록 설계된 자금입니다. 그 기초를 꺼내 오늘의 환율을 떠받치기 시작하면 위기는 잠시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집 전체는 더 위험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한 번의 임시 방편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는 순간 그건 대응이 아니라 구조 훼손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환율을 지키기 위해 손댄 선택이 사실은 우리 노후의 바닥을 먼저 허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런 중대한 결정이 공개적인 토론 과정보다는 행정적인 판단에 가깝게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에 보고가 있었고 언론 브리핑도 진행됐지만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한 논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환율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꼭 그 돈이어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이미 쌓아둔 연금 자산을 활용한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노후를 위한 자금을 위기 대응용 완충 장치로 사용하는 선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우려를 표명했죠. 이런 논쟁의 뿌리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는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니까요.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여전히 약 33% 안팎으로 큰 편인데 환율이 급등하면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과 고용 여건에 즉각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작업은 단순히 수치를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조용히 움직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지 않고 준비해온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이었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축적해온 기금을 활용해서 거센 파도를 잠재우겠다는 계산이었는데 그 판단이 정당했는지는 시간만이 증명해줄 문제입니다. 실제로 단기적인 성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환율 변동폭이 줄어들었고 투자자들의 불안지수도 한동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남긴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번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이미 고령화라는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줄어들면 장기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은 한번 만들어진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국제 투자자들의 시선입니다. 대형 연기금의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거든요.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한 자금 이동이 반복될 경우 한국 시장의 정책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외국 자본의 유입과 이탈 패턴에 영향을 주면서 또 다른 형태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기 어려웠으니까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니 국가 부채 부담이 걱정됐고 결국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자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반응하고 늦은 대응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배를 조금 방향 전환해서 파도를 넘기려 했던 겁니다. 문제는 큰 배는 한번 방향을 틀면 다시 원래 항로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작은 손실들이 누적되면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짊어져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안정되면서 당장의 물가 부담은 덜었을 수 있지만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떠안게 된 셈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논쟁은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느 한도까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해두자는 것이죠. 그래야 시장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선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입니다.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있었다면 똑같은 결정이라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환율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만 그 수단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불안을 키우지 않으려면 이런 선택들의 기록을 남기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였는지, 그 판단 과정이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도 미리 고민해둬야 할 문제입니다. 환율 그래프 하나에 담긴 이야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깊습니다. 그 안에는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 시장 참여자들의 계산,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얽힘을 외면한 채 숫자만 들여다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차분하게 계속해서 꺼내야 할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환율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자금이 쓰였고 그 선택이 어떤 구조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게 되는지까지 말이죠. 이 과정은 정부의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선택지가 얼마나 제한돼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대안을 밀어내며 결정됐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 자체가 경제 정책을 넘어 의사결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조용히 움직였던 자금의 흔적은 기록으로 남고 구조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지나가지만 그 숫자가 움직이면서 함께 변한 조건들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환율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만 그 지표를 움직이기 위해 동원된 선택들은 연금 운용, 재정 운용, 그리고 장기 신뢰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 선택이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담을 조금 더 뒤로 미룬 판단이었는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선택을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이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고 앞으로 어떤 변수로 남게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방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히 경제 정책의 한 사례로만 기록되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우선시하고 누구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고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했으며 국민은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위기 대응이 반복되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 점점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장기 투자 수익 극대화라는 원칙보다 정부의 단기 정책 목표가 우선되는 순간이 잦아지면 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불러옵니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환율 안정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률 하락은 미래에 연금을 받을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런 비대칭적 구조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형 국부 펀드나 연기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 유입 비용을 높이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분리된 위기 대응 전용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노후 자금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환율 변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기업과 가게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접근입니다. 물론 이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국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투명했는가, 그리고 책임졌는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움직이는 결정이라면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판단했고 어디까지를 감수하겠다고 결정했는지까지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경험이 기록으로 남아
다음 선택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잊혀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전례가 되느냐는 지금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교훈이 되지 못한 경험은 성과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낭비로 남습니다. 앞으로 환율 그래프가 오르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숫자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선 하나가 움직이는 순간 그 뒤편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무게가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그 선택이 오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의 부담을 조용히 미룬 결정이었는지 말이죠.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복잡한 지표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지표가 움직이게 만든 선택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에 남길 흔적을 끝까지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환율 뉴스 하나를 마주칠 때 이 질문만은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숫자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사용했고 그 책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경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이니까요.